그날 밤을 아직도 기억해요. 동생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누나, 나 신고했는데 오히려 영창 간다고 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군대에서 폭행을 신고했다가 도리어 처벌받게 됐다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건 제가 707 특임대 출신이고 지금은 군 감찰관이라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강원도로 향하는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2월의 차가운 아침이었다. 강원도 32보 병연대 본부 앞마당에는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깃대 밧줄이 바람에 딸랑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 안 좁은 복도에서 한 명의 이등병이 홀로 서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들고 있던 신고서가 바스락거렸다.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는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 복도 끝에서 문이 열렸다. 중령이 걸어 나왔는데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이 신고서를 한번 훑었다. 따라와. 그가 조용히 말했다. 카메라는 이등병의 멍든 손가락에 머물렀다. 그가 종이를 더 꽉 쥐자 왁스 바른 바닥에서 신발이 삐걱거렸다. 창문 너머로 아침 조의 음악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는데 약간 뒤틀린 채로 신호가 끊어지기 직전처럼 들렸다. 윤민재는 신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손이 떨렸다. 어젯밤 일어난 일을 정확히 기록해야 했다. 박대훈 원사가 자신을 복도로 불러낸 후 벌어진 일들을, 주먹이 얼굴을 때릴 때의 둔탁한 소리, 바닥에 쓰러졌을 때 느낀 차가운 타일의 감촉, 그리고 말하지 마라는 협박까지. 전 사실만 적었습니다. 민재가 정문모 병장에게 말했다. 정 병장은 신고서를 받아들고는 마지못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여기 서명만요. 정 병장의 목소리에는 어떤 주저함이 섞여 있었다.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리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최강식 중령은 신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사무실은 연대 본부 2층 끝쪽에 있었는데 창문을 통해 훈련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벽에는 각종 표창장과 부대 연혁이 정돈되어 걸려 있었다. 보고한다고 끝나진 않아. 최중령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협적이었다. 잠깐 들어오게. 민재가 사무실로 들어서자 초의 중령은 문을 닫았다. CCTV가 복도를 비추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은 사각지대였다. 이게 맞죠?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중령은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미리 작성된 것 같았는데 제목에는 징계처분, 요구서라고 적혀 있었다. 군대 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나? 최중령의 질문은 협박에 가까웠다. 이 선만 안 넘으면 된다. 그날 오후 연대 본부에서는 일상적인 훈련이 계속됐다. 하지만 민재 주변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동기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교관들의 시선도 차가워졌다. 박대훈 원사가 훈련장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처럼 무표정이 걸려 있었다. 그냥 넘어가. 박 원사가 민재에게 속삭였다. 훈련부터 해. 이찬우 상병이 민재 옆으로 다가왔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오늘은 어색했다. 나도 몰라. 이 상병이 고개를 젓더니 자리를 피했다. 괜히 말 얽히지 마. 오진호 교관도 마찬가지였다. 민재에게 다가와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는 생각 다시 해. 교관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요즘 분위기 그렇다. 오후 3시 5분 연대 장실 앞 복도는 조용했다.
민재가 호출받아 걸어가는 동안 그의 발소리만 메아리 쳤다. 연대장실은 본관 끝쪽에 있었는데 다른 곳보다 더 엄숙한 분위기였다. 최중령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는 민재가 작성한 신고서였다. 이거 쉽게 끝나지 않아. 최중령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규율이 먼저야. 서동환 대위가 옆에 서 있었는데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규정 다시 보면 서 대위가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최중령의 시선이 그를 막았다. 얘기 좀 들어보죠. 제가 왜 처벌입니까? 민재가 목소리를 높였다. 폭행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중령은 이미 다른 서류를 꺼내고 있었다. 미리 준비된 것처럼 보였는데 민재의 이름이 적힌 구금 명령서였다. 그날 저녁 6시 22분 지하철 3호선이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다. 윤지원은 퇴근길에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여보세요? 윤민재의 병에 누님이시죠? 연대에서 전화 드렸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냥 내부 문제라. 지원은 즉시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다. 군대에서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특히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쓸 때는 문제가 있었다. 원본 보내세요.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절차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더듬거렸다. 전화를 끊은 후 지원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았다. 민재의 신고서 사진이었는데 뭔가 이상했다. 서명이 평소와 달랐고 도장의 위치도 어색했다. 다음 날 아침 9시 10분 지원은 32보 병연대 행정과에 도착했다. 군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 행정병들이 긴장하는 것이 역력했다. 계급장을 보고 나서야 그들은 경례를 했다. 이 번호는 왜 다릅니까? 지원이 신고서 접수번호를 가리키며 물었다. 김정호 행정관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시스템 오류일 겁니다. 김 행정관이 얼버무렸다. 오늘은 조회가 어렵네요. 하지만 지원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신고서 번호가 다른 사건에 배정되어 있었고 민재의 신고는 개인 간 분쟁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기록 남겨두겠습니다. 지원이 차분하게 말했다. 최중령이 잠시 나타났다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조용히 말했다. 절차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그날 밤 10시 45분 생활관 소등 시간이었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서 병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조심해. 지금 분위기 안 좋아. 민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저한테 왜 이러는 거죠? 민재가 물었다. 폭행당한 건 사실인데. 김도윤 상병이 다가와서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창 얘기까지 나와. 상병의 표정이 심각했다. 빨리 접어. 민재는 지갑 속에 숨겨둔 의무기록서를 만졌다. 얼굴에 멍과 타박상이 기록된 유일한 증거였다. 누군가 익명의 쪽지를 그의 침대 밑에 밀어 넣었다. 그만둬라고만 적혀 있었다. 새벽 2시 17분 연대 본부 지하에 있는 CCTV 관제실에 불이 켜졌다. 윤지원과 한수민 병장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이 카메라는 안 쓰는 줄 알았어요. 한 병장이 구석진 모니터를 가리켰다. 누가 숨긴 것 같습니다. 지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복도 끝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는데 박원사가 민재를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시간도 공식 보고서와 14분 차이가 났다. 이건 결정적입니다. 지원이 USB를 꺼내며 말했다. 백업해 두세요. 영상의 한 부분에서 박원사의 목소리도 들렸다. 말하지 마 라는 협박이 마이크에 잡혔다. 새벽 6시 50분 임시로 설치된 헌병 사무실에 약한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었다. 지원은 책상 위에 USB를 놓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사실만 기록합니다. 지원이 녹음기를 켜며 혼잣말을 했다. 천천히, 정확하게 갑니다. 김혜운 기자에게 전화가 연결됐다. 녹음 중입니다. 김 기자의 목소리였다. 이건 기사감이죠. 2명의 부사관과 통화했는데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증언을 거부했지만 사적으로는 사실을 인정했다. 맞긴 했어요. 한 부사관이 망설이며 말했다. 공식으론 말 못합니다. 지원은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USB 영상, 변조된 서류, 증언 녹음, 그리고 위조된 도장이 찍힌 구급 명령서까지. 오후 2시 15분 연대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서동환 대위가 지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여러 간부들에게 조심스럽게 알렸다. 정식 직위 확인했습니다. 서 대위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중령은 7옥 특임대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말을 멈췄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승인했죠? 최중령이 당황하며 물었다. 잠시만 전화 좀. 그는 급히 사무실을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자료 요청합니다. 지원이 차분하게 말했다.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707 출신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더구나 그녀가 최연소 감찰관이라는 것까지 알려지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다음 날 새벽 육군 군단 본부에서 강민호 감찰관이 2명의 헌병과 함께 출발했다. 예고 없는 감찰이었다. 오전 8시 5분 연대 앞마당에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다. 강 감찰관이 내리자 연대장이 급히 마중 나왔다. 이 문서는 왜 빠졌죠? 강 감찰관이 서류를 들며 날카롭게 물었다. 답변하십시오. 지원이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실이 정적에 쌓였다. 박원사의 주먹이 민재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최중령이 변명을 시도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잠깐만 설명을. 박원사도 부인했다. 전 손도 안 댔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타임스탬프와 그의 증언은 모순되었다. 더구나 최중령의 서랍에서 공식 기록에 없는 구급 명령서 초안이 발견됐다. 오후 1시 40분 징계위원회가 소집됐다. 감찰관들이 증거를 검토한 결과는 명확했다. 결과 이렇게 정리합니다. 강 감찰관이 최종 판정을 내렸다. 최중령은 강등되어 비지휘직으로 전속됐다. 박원사는 부사관 지위에서 해임되고 행정처분을 받았다. 증언을 거부했던 증인들은 보호 조치를 받고 재진술 기회를 얻었다. 끝난 건가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감사합니다. 그의 기록이 복구되고 명예가 회복됐다. 절차대로만 갔습니다. 지원이 담담하게 답했다. 저녁 지원의 서울 아파트에 부드러운 램프 불빛이 켜졌다. 그녀는 책상 위에 접힌 종이를 펼쳤다. 민재의 원본 신고서였다. 변조되지 않은 순수한 진실이 담긴 문서였다. 이제 됐어. 지원이 혼잣말을 했다. 휴대폰에 민재의 문자가 왔다. 누나, 고마워. 그리고 훈련 잘 끝났어.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김혜운 기자의 목소리가 배경으로 들렸다. 군 내부 절차 문제가 지원은 모든 증거 자료를 라벨이 붙은 상자에 보관했다. USB도 그 안에 넣었다. 그리고 램프를 껐다. 일상이 돌아온 것이다. 몇 달 후 민재는 제대를 앞두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부대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 폭력은 사라졌고 신고 절차도 투명해졌다. 다른 병사들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지원은 여전히 감찰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에는 새로운 사건들의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이제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부조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숨겨지지는 않았다. 어느 금요일 저녁 가족들이 모인 식탁에서 민재가 말했다. 저녁하면 대학 복학할 거야.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고생했다. 지원은 물잔을 들며 생각했다. 정의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절차를 지키고 진실을 기록하고 침묵하지 않는 것이었다. 칠봉칠에서 배운 것도 결국 그것이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중 어딘가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부조리와 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시스템이 있고 절차가 있고 기록이 있었다. 지원의 휴대폰에 새로운 신고가 접수됐다는 알림이 떴다. 그녀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사건을 확인했다. 또 다른 부조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었다. 그날 밤 9시 불이 꺼졌다. 언제나 그랬듯이 박대우는 저녁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손님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가끔 옛 부대 동료들이 찾아와 그때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최강식도 지방의 작은 부대로 전속되어 말년을 보내고 있었다. 진급의 기회는 사라졌고 명예 전역도 어려워졌다. 그는 종종 그날을 후회했다. 만약 처음부터 절차대로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하지만 후회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민재는 대학에 복학하여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 경험이 그의 진로를 바꾸어 놓았다. 그는 군법무관이 되기로 결심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첫 수업에서 교수가 물었다. 정의란 무엇인가? 민재는 손을 들었다. 절차의 공정함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침묵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학생의 눈빛에서 남다른 무언가를 읽었다. 김하운 기자는 그 사건을 시리즈로 기획하여 여러 매체에 발표했다. 군대 내 신고제도의 사각지대라는 제목의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고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제 달라질 겁니다. 혜운이 인터뷰에서 말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원은 그 기사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했다. 혼자서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그해 겨울, 지원은 진급하여 소령이 됐다. 여전히 최연소 기록이었다. 승진 발표가 났을 때 동료들이 축하해줬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 한 동료가 물었다. 훈련입니다. 지원이 답했다. 칠복칠에서 배운 건 감정보다는 절차라는 거예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군요. 지원의 사무실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렸다. 진실과 정의라고 적힌 휘호였다. 부대장이 직접 써준 것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원은 민재와 함께 한강을 걸었다.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누나, 그때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민재가 물었다. 모르죠.
지원이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났을 거예요. 정말요? 네. 거짓말은 오래 갈 수 없어요. 두 남매가 벤치에 앉았다. 강 건너편으로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다. 누나는 왜 칠곡칠에 갔어요? 민재가 궁금해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지원이 간단히 답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싫었거든요.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계급이 있다고 해서 인간성까지 계급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이제 이해했다. 누나가 왜 그렇게 차분하면서도 단호할 수 있는지.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갔다. 강물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민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지원이 답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날 밤 지원은 일기를 썼다. 요즘에는 드문 일이었지만 기록해두고 싶은 날이었다. 오늘 민재와 한강을 걸었다. 그 아이가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사건을 겪으면서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된 것 같다. 어쩌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을지 모른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나. 나도 많은 걸 배웠다. 707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됐다. 특히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 화가 나거나 분할 때일수록 더 냉정해져야 한다는 것.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시스템이 있다. 절차가 있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변화다. 지원이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1년 후 32보 병연대에는 새로운 연대장이 부임했다. 첫 훈시에서 그가 강조한 것은 열린 소통이었다. 부조리는 은폐가 아니라 공개로 해결됩니다. 새 연대장의 말이었다. 신고를 하는 용기,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연대 본부 1층에는 익명 신고함이 설치됐다. 그리고 신고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판도 붙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자 보호 조항이 명시된 것이었다. 민재가 전역하던 날 후임들이 인사를 하러 왔다. 선임, 그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한 후임이 말했다. 덕분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민재는 부끄러웠다. 자신은 그저 억울해서 신고했을 뿐인데 다들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해줬다. 별거 아니에요. 민재가 겸손하게 답했다. 그냥 당연한 일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저녁식에서 연대장이 민재를 불렀다. 고맙다. 연대장이 간단히 말했다. 너 때문에 부대가 더 좋아졌다. 민재가 격려했다. 22개월의 군 복무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지원은 그날 연대를 방문했다. 동생의 저녁식을 보기 위해서였다. 소령님, 감사합니다. 새 연대장이 지원에게 인사했다. 덕분에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지원이 답했다.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한 거죠. 그 시스템을 믿고 작동시킨 건 소령님입니다. 연대장의 말에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식이 끝난 후 지원과 민재는 부대 앞 작은 식당에 앉았다. 부대찌개를 시켜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뭘 할 거야? 공부요. 사법시험 준비하려고요. 좋은 생각이야. 누나는 계속 군에 있을 거예요. 한동안은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가 필요한 이유를 이제 알았다. 누나 같은 사람이 더 있어야 해요.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지원이 미소를 지었다.
그냥 조용히 자기 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강원도의 산들이 보였다. 이제 그곳은 민재에게 좋은 기억만 남겨줄 것 같았다. 누나, 그때 무섭지 않았어요? 버스 안에서 민재가 물었다. 무서웠죠. 지원이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침묵이었어요. 침묵이요? 네. 잘못된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더 무서워요. 민재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뭐요? 정의가 뭔지? 지원이 동생을 바라봤다. 22개월 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용기예요. 민재가 말했다. 용기 내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맞아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다예요.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넌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몇 주 후 지원은 새로운 사건을 맡게 됐다. 이번에는 공군 부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여군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었다. 피해자는 20살 여성이었다. 상관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결국 신고했지만 오히려 전출 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여성의 눈빛이 22개월 전 민재와 같았다. 억울하고 무서워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도와드릴게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절차대로 갑시다.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지원은 다시 USB를 꺼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시스템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무엇보다 진실이 있었다. 그날 저녁 지원은 또 다시 일기를 썼다. 새로운 사건을 맡았다. 이번에는 성희롱이다. 피해자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 같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재 사건을 통해 배운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무엇보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절차를 지키면 결국 진실이 드러난다는 확신이 있다. 797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완수라는 개념이었다.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끝까지 갈 것이다. 지원이 펜을 놓고 시계를 봤다. 밤 11시였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해 겨울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답변했다. 군내 신고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방송을 보던 지원이 미소를 지었다.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민재는 사법시험 일체 합격했다. 좋은 성적이었다. 그는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합격했어요. 축하해.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2차도 잘 볼게요. 당연히 잘 할 거야. 지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넌 이미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거든. 민재가 무슨 말인지 알았다. 용기를 내는 시험, 포기하지 않는 시험을 이미 통과했다는 뜻이었다. 몇 달 후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박대훈의 식당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다.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운영을 포기했다고 했다. 지원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 복수나 안타까움 같은 것도 없었다. 그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했다. 정의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자연의 법칙처럼 작동하는 것이었다. 거짓은 오래 갈 수 없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다. 최강식도 결국 명예 전역에 실패했다.
조기 전역하게 됐고 연금도 삭감됐다. 그는 지방의 작은 회사에 취업했지만 과거를 숨길 수는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지원의 인터뷰를 봤다. 군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이었다. 중요한 건 절차예요. 지원이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다. 감정이나 개인적 관계보다는 원칙과 절차가 먼저라는 것. 최강식은 채널을 돌렸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한편 김하운 기자는 탐사보도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첫 방송 주제는 군대 내 인권이었다. 진실은 힘이 세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해운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작은 용기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청률도 높았고 온라인 댓글도 폭주했다. 대부분 응원하는 내용이었다. 그해 봄 지원은 중령으로 진급했다. 여전히 최연소 기록이었다. 진급 축하 모임에서 동료들이 농담을 했다. 언제까지 최연소 타이틀 유지할 거야? 모르죠. 지원이 웃으며 답했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하면 넘겨줘야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지원의 답에 모두가 웃었다. 후배들이 더 잘한다는 뜻이니까요. 새로운 계급장을 달고 나서 지원은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의 결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었다. 민재는 사법시험 2채도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됐다. 연수원 첫날, 그는 동기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군대에서 큰 일을 겪었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그 일을 통해서 법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동기들이 관심을 보였다. 법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도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 동기가 물었다. 어떤 일이었는데요? 민재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폭행을 당했던 일부터 누나가 도와준 일까지. 정말 대단한 누님이시네요. 네, 자랑스러운 누나예요. 민재가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연수원 생활이 시작됐다. 민재는 특히 군법 수업에 집중했다. 언젠가는 자신 같은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한 교수가 말했다. 법무관의 역할은 법을 해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2년 후 지원은 국방부로 전보됐다. 정책부서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첫 번째 과제는 군 인권 보호 시스템 개선안 작성이었다.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부서장이 말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의 시각이 필요해요. 지원은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다. 민재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처리했던 여러 사례들을 분석했다.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보고서의 첫 번째 항목은 신고자 보호 강화였다. 두 번째는 투명한 처리 절차였다. 세 번째는 외부 감시 시스템 도입이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부서장이 보고서를 읽고 나서 말했다.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에요. 현장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지원이 답했다. 이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 보고서는 국방부 정책으로 채택됐다. 정운의 시행 지침이 내려갔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민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 법무관으로 임관했다. 첫 부임지는 제주도의 공군 부대였다. 부임 첫날 부대장이 인사를 했다. 젊은 법무관이 왔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재가 대답했다. 무엇보다 공정하게 해주세요. 부대장의 말에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재의 첫 사건은 군무이탈 사건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괴롭힘을 피해 나간 경우였다. 자세한 사정을 들어봅시다. 민재가 피의자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세요. 젊은 공군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선임이 계속 괴롭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민재가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의 경험이 도움이 되는 순간이었다. 지원과 민재가 만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서울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서였다. 법무관 생활은 어때? 지원이 물었다. 보람 있어요. 민재가 답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고. 두 남매가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누나, 정말 고마워요. 민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그때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네가 용기를 낸 거지. 하지만 누나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도와준 게 아니야. 지원이 말을 끊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야. 그 당연한 일이 어려운 거잖아요. 민재의 말에 지원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해야 하는 거야. 네, 저도 그렇게 할게요. 형제가 악수를 나눴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이제는 미래를 향한 의지가 되어 있었다. 몇 년이 흘렀다. 지원은 국방부에서 인권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됐다. 민재는 군 검찰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가을 오후 지원은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군대 내 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는 보도였다. 최근 5년간 부대 내 폭력 사건이 90% 감소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였다. 신고 시스템 개선과 외부 감시 강화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지원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숫자로 드러나는 변화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숫자에 나타나지 않는 변화였다. 병사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것, 신고를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 그날 저녁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누나 뉴스 봤어요? 응, 봤어.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네요. 헛될 리가 없지. 지원이 답했다. 진실은 언제나 힘이 세니까. 그런데 누나, 민재의 목소리가 잠시 진지해졌다. 가끔 생각해요. 그때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모르죠? 지원이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신고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야. 맞아요.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용기라 지원이 그 단어를 되뇌었다. 사실 용기라기보다는 의무 같았어요. 의무요? 네. 옳은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민재가 웃었다. 그런 당연함을 실천하는 게 용기 아닐까요? 지원도 미소를 지었다. 동생이 많이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우리 모두 용감한 사람이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밤 지원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뉴스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다. 군대 내 폭력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민재와 내가 경험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잘못된 일을 보면 침묵하지 않는 문화가 생겼다. 신고하는 것이 특별한 용기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퍼졌다. 7번 07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완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의미를 정확히 알 것 같다. 완수란 시작한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 계속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민재 사건은 끝났지만 그것이 만든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진짜 완수인 것 같다.
지원이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의 사무실에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다. 전국 부대의 인권 상황 점검 결과였다. 대부분 양호했지만 몇 개 부대에서는 아직 문제가 있었다.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지원이 생각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았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과장님, 부하 직원이 들어왔다. 새로운 사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건인데요? 해군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또 다른 시작이었다. 조사팀 구성해 주세요. 네. 언제 출발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첫 기차로. 지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일상이 되었다. 한편 민재는 제주도에서 새로운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부대 내 금전 갈취 사건이었다. 피해자는 20살 여군이었다. 무서웠죠? 민재가 피해자에게 물었다. 네. 하지만 참을 수는 없었어요. 여군의 답변에서 민재는 과거의 자신을 봤다. 잘했어요. 신고한 것. 정말요? 당연하죠. 잘못된 일은 잘못된 거니까요. 민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여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도와드릴게요. 민재가 약속했다. 절차대로, 정확하게. 수사가 시작됐다. 민재는 신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일을 진행했다.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했다.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확했다.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말했다. 후회로는 안 되죠. 민재가 차분하게 답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처벌이 내려졌다. 가해자들은 강등되고 전출됐다. 피해자는 보호 조치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피해자가 민재에게 인사했다.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민재가 겸손하게 답했다. 용기를 낸 건 당신이니까요. 여군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보였다. 그해 연말 지원과 민재는 가족들과 함께 모였다. 어머니가 말했다. 두 아이 다 자랑스럽다. 뭐가 자랑스러워요? 지원이 쑥스러워했다. 당연한 일 한 건데 그 당연한 일을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들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 게 아니라 갈 길이 먼 거지. 어머니가 정정했다. 천천히 가면 돼. 중요한 건 방향이 맞다는 거야. 가족들이 함께 웃었다. 따뜻한 저녁이었다. 새해가 되었다. 지원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더 체계적인 인권 보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민재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피해자들을 도우겠다고 다짐했다. 올해도 화이팅! 민재가 새해 첫 통화에서 말했다. 누나도 건강하게. 너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의 목표는 단순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해 봄, 지원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군인권 보호 종합계획이었다. 신고 시스템 개선부터 교육 강화까지 종합적인 대책이었다. 이제 정말 달라질 거예요. 기자회견에서 지원이 말했다. 모든 장병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질문이 나왔다. 개인적인 경험이 정책에 반영됐나요? 물론입니다.
지원이 솔직하게 답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없죠.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인가요? 지원이 잠시 생각했다. 민재의 이야기를 할까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제 동생도 군대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자들이 집중했다. 그때 제가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지원의 답변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개인의 용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지원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민재가 그것을 보고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뉴스 봤어요? 어땠어? 자랑스러웠어요. 민재의 목소리에 감동이 배어 있었다. 우리 이야기가 의미 있게 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하지.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누나,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민재가 물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지원이 답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날 밤 전국의 부대에서는 새로운 교육이 시작됐다. 인권에 대한 교육,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 부대에서 교관이 말했다. 용기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병사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사가 질문했다. 그런데 신고하면 정말 보호해 주나요? 물론입니다. 교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니까요. 교육이 끝난 후 병사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몇 달 후 통계가 발표됐다.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실제 사건은 줄었다.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원이 보고서를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민재도 제주도에서 비슷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병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간부들도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료 법무관이 말했다. 윤 대위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민재가 겸손하게 답했다. 시스템이 바뀐 거죠. 하지만 민재도 알고 있었다. 시스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여름 저녁, 지원과 민재는 오랜만에 한강에서 만났다. 몇 년 전 그 자리였다. 기억나? 지원이 물었다. 물론이죠. 민재가 웃으며 답했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실제로는 시작이었는데. 맞아요. 진짜 시작이었어요. 두 사람이 강물을 바라봤다. 석양이 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누나, 후회하지 않아요? 민재가 갑자기 물었다. 뭘? 그때 도와준 것 힘들었을 텐데. 지원이 고개를 저었다. 전혀. 오히려 보람이 있었어. 보람이요? 응,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후회 안 해요. 당연하지. 용기 낸 건데. 이제 알겠어요. 민재가 말했다. 용기가 뭔지? 뭔데? 포기하지 않는 것. 지원이 미소를 지었다. 맞아, 그게 다야. 해가 완전히 지자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진짜 집에 가야겠다. 응, 내일도 일해야지. 누나는 언제까지 그 일 할 거예요? 민재가 물었다. 모르겠다. 지원이 솔직하게 답했다. 필요한 동안까지. 그럼 오래 하겠네요. 왜? 아직 갈 길이 멀어서. 지원이 웃었다. 그래도 길은 보이잖아. 맞아요. 이제는 길이 보여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한강의 밤바람이 시원했다. 그날 밤
지원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 민재와 한강을 걸었다. 몇 년 전과 같은 자리였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시작이었다. 많은 것이 바뀌었다. 시스템도, 사람들의 생각도,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민재는 이제 정말 의젓한 법무관이 되었고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다. 707에서 배운 완수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완수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다. 옳은 일이 계속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완수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또 다른 사건이 있을지도 모르고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는 시스템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무엇보다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다. 지원이 펜을 놓고 램프를 껐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수많은 별들처럼. 밤 9시. 불이 꺼졌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지만 이제는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였다. 작지만 꺼지지 않는, 계속해서 다른 빛들을 밝히는 그런 빛이.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신고가 접수됐다는 알림이 지원의 휴대폰에 떴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또 하나의 시작이었다.